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와 함께 2019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에 나왔던 15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같은 경우 보면요. 문제 유형 자체는 우리가 너무너무 익숙한 문제 유형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5번의 보기에 가부터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왔고요. 이 보기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그 사람이 범인임이 확실히 밝혀졌다. 부상을 당한 선수는 장애물 달리기를 포기하였다. 학생들은 성적이 많이 오르기를 마음속으로 빌었다. 문장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지금 통사론에 대한 이야기구나. 우리가 문장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 통사라고도 부릅니다. 우리는 단어를 배우고 구를 배우고 절을 배우고 이제 문장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요. 이게 쉽지만은 않은 게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이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가는 명사절 속에 관형어가 한 개 있다. 가에는 주어의 기능을 하는 암기 문장이 있다. 나에는 주어가 생략된 암기 문장이 있다. 다는 가와 달리 암기 문장 속에 부사어가 있다. 나와 다에는 목적어의 기능을 하는 암기 문장이 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문장을 배우면요. 문장을 배우면 7가지 문장 성분을 배웁니다. 말 그대로 여기서 말하는 문장 성분이란 이 문장을 이루는 7가지의 요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가 있냐면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관형어, 부사어, 독립어 이렇게 7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1번 문제에서 이제 관형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문장 내에서 관형어가 뭔지 그리고 4번을 보면 여기 부사어가 있다가 보이죠. 그럼 역시 여기서도 우리가 부사어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또 어떤 것인지를 당연히 알아야겠다. 그래서 결국에 이런 문제들이 유형은 쉽지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야 제대로 풀 수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게 있습니다. 먼저 관형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요. 이 관형어란 뒤에 반드시 체언이 와야 됩니다. 이 관형어 자체가 체언을 수식하기 위해 나오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 관형어가 체언을 수식하는 이 경우는요. 다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새 학기가 되었으니 심기일전하자라는 이런 문장에서 여기서 새를 보세요. 그러면 이 학기라는 체언을 새가 꾸미고 있죠. 근데 우리가 그 전에 구품사를 배울 때요. 이때 문장의 어떤 단어의 품사를 나누면 새 같은 경우는 관형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게 또 관형사와 관형어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관형어는 관형사만 되는 것이 아니라요. 관형사를 포함한 다른 것들도 관형어로 쓰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관형어라는 것은 문장 안에서의 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언을 꾸미는 이 기능을 수행하면 다 관형어라고 합니다. 하지만 관형사는요, 말 그대로 품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의 종류가 관형사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문장의 기능을 물어보는 부분은 통사 부분이고요. 이 단어가 어떤 품사냐라고 물어보는 거는 품사 부분입니다. 이게 다르다는 사실 알아야 돼요. 관형사는 관형어에 속하지만 관형사만 관형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 보면은요. 동생 물건을 빼앗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기서 동생 같은 경우는 뒤에 체언이 뭐를 꾸미고 있어요? 물건을 꾸미고 있죠. 자, 여기서 보세요. 물건은 분명 체언이에요. 명사니까. 그런데 앞에 동생도 뭐예요? 명사예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이 명사도 뭘로 쓰일 수 있다? 관형어로 쓰일 수 있다. 1번에서 관형사가 관형어로 쓰이는 것처럼 명사가
문장에서는 관형어가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할아버지의 말씀이 기억에 생생하다. 할아버지의 말씀이 라는 이런 문장을 보면은요. 자, 여기서 이 말씀이라는 거는요. 체언이죠. 명사예요. 명사. 그런데 여기 할아버지의라는 것이 무엇을? 이 말씀이라는 체언을 꾸미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알다시피 여러분 할아버지는 명사죠. 그래서 체언에 뭐가 결합된 거냐면요.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이 돼서 이 체언 플러스 관형격 조사 의의 이 결합 구조가 바로 말씀이라는 명사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형어로는 이렇게 체언과 조사의 결합형도 쓰일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관형어로 쓸 수 있는 게 굉장히 다양하죠. 자, 그럼 네 번째는요. 넓은 바다를 보니 기분이 상쾌하다 이런 문장을 봤을 때요. 여기 이 바다는 바로 뭐냐면 체언입니다. 바다는 체언이죠. 명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바다를 뭐가 수식하고 있어요? 바로 넓은이라는 앞에서의 관형어가 수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넓은이라는 품사를 분석해보면 이것은 넓다 라는 기본형이죠. 자, 넓은 건 바로 뭐예요? 용언이고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형용사입니다. 근데 넓다 바다를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 형용사 동사 같은 용어는 반드시 문장 구조에서 여기 서술어에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잠깐 이 모양을 어떻게 바꾸냐면 이때 관형어가 되기 위해서 관형사의 기능을 하는 체언을 꾸미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관형사형 어미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관형사형 어미 은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품사는요. 형용사이지만 부품사로 따지면 관형사형 어미 은이 붙어서 넓은이 바다를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자, 네 가지의 어떤 경우를 보고 우리 관형어라는 게 문장 내에서 다양한 품사를 가진 형태들이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게 관형어인지 아닌지 알려면 뒤에 체언이 오는지를 알면 됩니다. 학기, 물건, 말씀, 바다와 같은 이 체언을 찾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집중을 해준다면 쉽게 관형어를 찾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건 이제 부사어입니다. 이제 부사어 같은 경우도요. 관형어랑 마찬가지로 부속 성분에 속합니다. 수식을 하는 성분에 속하고요. 또 관형어는 이게 체언만 꾸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관형어와 부사어를 가장 구분하기 쉬운 거는 이제 관형어는 무조건 체언을 꾸민다는 거. 하지만 부사어는 꾸밀 수 있는 대상이 굉장히 다양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특징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볼게요. 날씨가 너무 덥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너무라는 부사가 바로 뭘 꾸민다? 덥다라는 형용사를 꾸민다. 자, 그러면 여기서 형용사는요. 뭐냐면 용언이잖아, 용언. 용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사어가 용언을 수식하는 그런 예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스타가 빨리 달린다. 이런 문장을 보세요. 그럼 이 빨리라는 이 부사어가 뭘 꾸미고 있어? 달린다를 꾸미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달린다는 건 움직임을 말하니까 동사고 역시 용언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아까 말했듯이 관형사가 관형어로 쓰일 수 있잖아요. 여기 보면 관형사가 그대로 관형어가 되죠. 마찬가지로요. 품사가 부사인 것들이 그대로 문장 성분에서 뭐가 된다? 부사어가 된다. 그래서 뒤에 있는 이런 형용사나 동사를 꾸미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볼게요. 여기 세 번째 보면은요. 그는 아주 새 사람이 되었다
이런 문장을 보면요. 여기서는 어떤 게 부사어일까요? 부사어는 생략이 가능해요. 사실 그 말이 없어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는가 되었다는 절대 부사어는 아니고 사람이도 마찬가지죠. 자, 그럼 아주하고 새가 남는데 이 새 같은 경우는 뒤에 뭐가 와요? 체언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관형어로 쓰이는 거죠. 우리가 방금 배웠던 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가 뭐를 꾸미고 있어요? 관형어 새를 꾸미고 있어요. 아, 부사어는 뭐도 꾸미는구나. 관형어 새를 꾸미고 있다. 여기서 새는 관형어로 쓰이는 뭐다? 관형사예요. 준현이가 정말 많이 먹는다. 이런 문장을 보시면요. 자, 부사어가 두 개입니다. 어떤 거냐면 준현이는 주어고 먹는 건 동사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 많이가 먹는다는 걸 이제 수식하고 있고요. 이 정말은 뭘 수식하고 있어요? 뒤에 있는 많이라는 부사어를 수식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부사라는 거는 이렇게 아까 봤듯이 주로 용언을 꾸미기지만 이게 가장 주 기능이긴 하지만 또 부사를 꾸미기도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이제 부사어의 양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부사어는요. 어떤 것도 꾸미냐면 문장 전체도 꾸밉니다. 설마 그 사람이 우리를 배신하겠어? 라는 이 문장 전체를 이렇게 또 꾸미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절 전체를 꾸며주는 주어, 동사의 구조를 가진 문장을 꾸며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이런 것도 부사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봄에는 꽃이 핀다. 그리고 여름에는 녹음이 우거진다. 이런 문장을 봤을 때 이 그리고가 문장과 문장, 앞문장과 뒷문장을 접속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문장과 문장을 접속시켜주는 접속부사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사어가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쓰이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부사어가 문장에서 어떤 경우에 부사어가 되는지를 좀 잘 봐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부사어도요. 아까 관형사를 설명했던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결합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지하철역에서 만나기로 했다. 이런 단순한 문장에서도 자, 부사어는 바로 뭐예요? 지하철역에서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지하철역에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지하철역은 분명 체언, 명사죠. 근데 여기에 부사격 조사에서가 결합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사격 조사가 결합된 경우는 반드시 부사어가 되겠죠. 부사격 조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체언과 조사로 구성 요소를 나뉠 수도 있다. 이것도 알 수 있고요. 꽃이 아주 예쁘게 피었다. 이런 거 같은 이 문장 같은 경우도 자 예쁘게가 당연히 피었다를 수식하고 있으니까 예쁘게가 부사어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예쁘게는 알다시피 예쁘다라는 이 형용사에 다가 떨어지고 부사형 어미가 붙었어요. 아까 관형사형 어미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래서 부사가 아닌데 잠깐 부사의 기능을 해서 부사어로 쓰일 수 있는 바로 부사형 어미가 여기서 이 형용사가 부사어로 활용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런 게 바로 뭐다? 관형어와 부사어의 개념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문장 성분을 배우고요. 우리는 조금 더 확장해서 문장과 문장이 이렇게 이어진 것을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문장과 문장이 이렇게 중간에 주어 동사의 절을 아는 문장을 정말 말 그대로 문장을 안 했기 때문에 아는 문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아는 문장에는
어떤 게 있냐면 여기서의 안긴 절이 명사의 역할을 하면 그것을 보고 명사절을 아는 문장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거기서 관형어로 쓰이면 관형사절을 아는 문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절이 부사화돼서 부사어로 쓰이고 있으면 부사절을 아는 문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독특한 구조가 이 서술어의 자리 자체에 주어 서술어가 와서 주어가 2개가 되고 동사가 하나 있는 문장을 서술절을 안았다 라고 해가지고 서술절을 아는 문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중주어문, 그 다음에 주어가 충돌된다 해서 주격 중출문 이런 말로 불리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반드시 예시를 통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봐볼까요? 그 사람이 범인임이 확실히 밝혀졌다. 이 문장을 잘 보면 자, 확실히 밝혀졌다. 여기가 서술어죠. 뭐가? 그 사람이 범인인 이 주어가 밝혀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어를 뜯어보니까 그 사람이 범인이다죠. 자, 그러면 여기서 범인이다 라고 서술되는 것이 자, 뭐를 통해서? 명사를 만드는 명사형음이 음이 결합돼서 이것이 명사기 때문에 뭐가 붙었어요? 조사가 붙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체온 뒤에는 반드시 조사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사절이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관형어가 하나 있는지 보세요. 자, 그 사람이 범인임. 여기서는 우리가 보면은 사람을 잘 보세요. 사람은 뭐다? 체온이다. 근데 체온 앞에 뭐가? 그가 와서 사람을 수식하고 있잖아요. 그럼 한 개 있다? 네, 한 개밖에 없어요. 범인이다는 이다가 서술격 조사잖아요. 그래서 관형사로 쓰이는 관형어는 딱 한 개다. 그래서 오케이 하고 넘어갈 수 있죠. 그 다음에 가에는 주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 문장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맞죠. 왜냐면 여기서 안긴 이 문장 뒤에 뭐가 붙었어요? 주격조사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주어의 자격을 줄게 하는 애들이 주격조사 이 또는 가입니다. 또는 깨서에서도 있죠. 그래서 이 경우도 맞다.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나에는 주어가 생략된 안긴 문장이 있다고 하는데 잘 보세요. 자, 부상을 당한 선수는 이게 주어죠. 어쨌든. 그 다음에 장애물 달리기를 어떻게 했다? 포기하였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안겼을까라고 보면 이 선수를 수식하는 여기를 한번 자세히 볼래요? 부상을 당하다가 보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요. 이 부상을 당한 이 주어가 누구일까요? 선수가 부상을 당하다예요. 그래서 문장 구조를 보자면 선수가 부상을 당하다. 선수는 장애물 달리기를 포기하였다. 이 문장인데 굳이 여기 선수가 한번 주어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략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수가가 생략된 안긴 문장이 여기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요. 다는 가와 달리 안긴 문장 속에 부사어가 있다 라고 했어요. 자, 가 같은 경우는요. 그, 관형어, 사람이, 주어, 범인이다, 서술어. 자, 이렇게 해요. 관형어, 주어, 서술어인데 여기서는 부사어가 없죠. 그러면은 다는 부사어가 있는지 볼까요? 학생들은 주어, 성적이 많이 오르기를 마음속으로 빌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성적이 많이 오르다 바로 이 문장이
바로 안긴 문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는 문장 속으로 쏙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오르다 앞에 있는 이 많이를 한번 보실까요? 이 많이는 오르다를 수식하는 뭐예요? 딱 봐도 부사잖아요. 많이 같은 경우는 이 많다라는 형용사에 부사를 만드는 접사가 붙어서 이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맞다. 자, 그래서 5번을 보면 나와 다에는 목적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 문장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이 안긴 문장 자체가 목적어가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나와 다에서 르이 붙은 이 목적어는 무엇인가요? 나 같은 경우는 여기선 장애물 달리기가 목적어고 여기서는 성적이 많이 오르기를이 목적어죠. 자, 그러면 안긴 문장이라고 하면은 다는 성적이 많이 오르기가 바로 안긴 문장이었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주어 동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나 같은 경우는요, 이 선수란을 체온을 꾸미는 여기는 관형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안긴 문장이 목적어의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요, 관형어의 기능을 해요. 그래서 가는 명사절, 나는 관형사절, 성적이 많이 오르다에서 기가 붙은 또 명사절인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안긴 문장은 관형으로 쓰이고 이 장애물 달리기는 말 그대로 명사와 명사가 만난 그냥 고유 명사입니다. 장애물 달리기는. 그렇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개념들을 제가 끌어냈는데요. 그래도 이 개념들을 설명하기가 되게 부족합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들은 바로 이 절의 체계를 잘 이해하고 어떤 문장을 만나도 이게 명사절인지 관형사절인지 부사절인지 소설절인지 명확하게 아는 그런 실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5가지 문장 성분들의 특징도 각각 알아놔야 하고요.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좋아요와 구독 좀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